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월 주식시장을 보내고 이제 2월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어닝쇼크로 인한 4분기 실적 하향, 또 엔저, 게다가 신흥국 금융 위기 우려까지 1월에 악재란 악재는 아주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도 3.5%나 코스피가 밀렸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5.3%나 급락하면서 2012년 5월이고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더욱더 심각하죠. 엔저 패턴이 테이퍼링 때문에 N9로 살짝 바뀌자 니케이 평균이 1월 한 달간 8.5%나 급락하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듯 1월은 모두 다 힘든 달이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천억 이상 주식을 팔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1월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FOMC 회의를 앞두고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 붙으면서 1940선까지 올라온 우리 장도 연휴 기간에 미국의 2차 테이퍼링, 신흥국 우려의 재점화, 그리고 중국의 제조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락이 예상됩니다. 하락 폭이 어느 정도일지 검은 월요일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1월 마지막 장 그리고 2월 첫 거래일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5분의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정리입니다. 리뷰인데요. 최승 차장님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어서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다. 기관, 특별히 투신권 중심으로 한 2천억 가까운 매수세가 유비됐죠. 코스피도 1940선을 회복할 수가 있었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신흥국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코스피도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라는 말씀. 김혜란 연구원님도 코스피 기관 매수세 확대 상승 마감. 비슷한 의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은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들이요, 지난주 1월 마지막 거래일 날 6천 개에 가까운 선물을 샀고요. 앞서서도 이틀 연속, 그러니까 1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3거래일 연속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주는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줬었죠. 마지막으로 안상인 대리님은 설 연휴 앞두고 박스권 하단이 일단 깨지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프리뷰입니다. 2월 첫 거래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로 신흥국의 자금 유출 우려가 재부각된 것이 조금 걱정스럽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역시 테이퍼링, 그러나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환율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특별히 자동차 부품주까지 넓게 관심을 가져보자 하셨고요. 김현겸 팀장님은 미국의 추가 테이퍼링, 신흥국 위기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최희승 차장님과 비슷한 의견이 김현겸 팀장님 께도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요, 해외 증시가 이 같은 여파로 하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계셨던 1920선 오늘 재차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최희승 차장님과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만나러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나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끝나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사실 12월 고용지표가 별로 안 좋았고 신흥국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테이퍼링 스케줄대로 밀고 나갈까?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2차 테이퍼링이 단행이 됐습니다. 신흥국 위기도 재점화됐는데 역시 우려를 표명하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양적 완화 추가 축소와 관련해서 사실 전혀 예상 밖의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는데 역시나 그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다시 축소를 하면서 기대에 어떤 부합하는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양적 완화 추가 축소와 관련된 어떤 직접적인 그런 리스크보다는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나 혹은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의 어떤 회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머징 국가로 좀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어떤 위축은 불거지면서 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락 시에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돼서 달러 강세 기조에 따른 기조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엔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국내 수출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라든가 IT 쪽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나 지수가 하락 시에는 수출주 위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하고 여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소치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6월달에 월드컵, 9월달, 10월달로 넘어가면서 인천 아시안 게임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여행을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일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 최근에 호텔 신라도 계속해서 좀 상승해주는 흐름인데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지수 하락 시에는 수출주들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서 미디어와 여행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해 내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요. 양적완화 축소 또 신흥국 엑소더스 우려 때문에 급락할 거라고 보시는지 시장 전망, 특별히 오정장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4% 가까이 플러스가 나는 호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금 정확한 호가라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수는 뭐 2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호가들이 사실은 이제 장 시작하면서 이제 원래대로 복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은 좀 하락해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지금 코스피 200 그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이제 하락을 해서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휴 전에 29일 날 있었던 어떤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오전장에서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오전장에서 그런 흐름 나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대비책처럼 수출주 위주로, 자동차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고, 미디어와 여행 관련주들 오늘 만약에 크게 뭐 하락한다, 혹시 조정 크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을 되돌리는 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동차 그리고 각종 스포츠 이벤트 앞두고 미디어, 여행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에 계시는 조용찬 소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설 연휴로 쉬는 동안 중국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죠. 국가통계국에서 내놓은 집계였는데 1월 확정치가 50.5. 두 달 연속 둔화됐고 무엇보다 6개월 내 최저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통계국의 발표를 보니까 춘절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설명이 있던데요. 네, 춘절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여신 긴축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단위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를 보면은 11월 달은 18%밖에 증가를 못했고요. 12월 달에는 17%까지 둔화됐는데요. PMI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죠. 수주, 생산, 신규 주문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PMI 지표로 보면은 올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7.2% 전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같이 세계 성장 기여율이 무려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 중국 정부는 7천조 원 규모의 그림자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분간 긴축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조업 PMI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기는 당분간 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타이밍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것이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2차 테이퍼링 단행 결정을 내렸고 신흥국 위기도 재점화됐는데 신흥국 무역이 사실상 중국의 수출을 이끌어 왔던 만큼 이번에 불거진 신흥국 위기가 중국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네. 그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실제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3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 만큼 신흥국 통화 급락이 휘말릴 가능성은 없고요.
이번 신흥국 위기는 위해나 절상 압력을 좀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으로 최근 들어와서 리스크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 자금들이 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해나 안정에 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시안이라든지 그쪽의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아시안 국가들이 경기 침체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출 경기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대신 중국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정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50% 전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든지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외풍에 휘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용 위험이 불거지면 국유 자산들에 대한 그 자산 매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높은 저축률 때문에 금융 위험을 좀 막아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한머니 유입이 조금 덜해지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짚어주셨습니다. 긴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장이 이제 2월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주 한 월요일쯤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요, 그럼?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2월 달이라면은 보통 그 3월 달에 전인대나 정역 같은 양역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지방 정부는 벌써부터 정치적 계절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라든지 통신, 철도, 스마트 그리드, 신용 도시와 같은 새로운 정책안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되고 예산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좀 상당히 활발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을 잡는 신흥 전략성 산업이라든지 의료 서비스와 같은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장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상승 속도는 상당히 늦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주택 거래 건수가 새해 들어서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산업들에게 악재가 되기 때문에 구경제 관련 산업들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한 긴축 정책이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단기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주가 상승 속도는 좀 더디지만 계속 그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이런 그 종목별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월 전인데 정협 앞두고 정책장이 나올 거다. 근데 반등 속도는 부동산 분위기를 좀 감안해 봤을 땐 조금 더딘 반등이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일본 얘기해 보죠. 지난주에 일본의 무역 통계가 나왔는데 수출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지만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아니 엔저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까? 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엔 하락에도 기업들의 수출이 그만큼 늘지를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에 전자부품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소비가 좀 좋아지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기 수입이 무려 작년에만 3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엔 하락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지만 12월 달 들어와서는 이런 증가 속도도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올해도 무역 적자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 속도가 좀 최근 들어와서 좀 가파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업들이 일본 내 설비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상품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점은 적자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주는 인식 때문에 적자가 나쁘다고 보시는 투자가들이 많은데요. 경기 화랑을 이끄는 무역 적자보다 더 나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무역 적자 축소입니다. 현재 일본은 무역 적자 확대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주는 그 적자인 만큼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를 살려내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 적자의 확대였다. 이런 얘기셨네요. 지난주에 이 밖에도 일본의 물가,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의 지표가 나왔는데 모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향후에도 일본의 어떤 경제 지표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두 가지 경제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금요일날 발표되는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공업 생산 재고율이 좀 큰 폭으로 플러스를 돌아섰기 때문에 4개월 연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17일날 발표되는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플러스 0.7%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 전에 개인 소비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엔구 압력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추가적인 그 금융 완화책을 좀 아무래도 내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 그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신흥국 통화 위기 때문에 좀 위청거릴지 몰라도 이 이후에는 앞으로 그 하락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주가는 그렇지만 1월 한 달간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8.5%가량이나 급락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쇼크 이후 최대 하락률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IB들이 상당히 일본의 주식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었고, 엔저에 대한 추가적인 전망도 내놓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엔화 흐름이 좀 바뀌어서입니까? 이렇게 니케이가 1월 달에 많이 빠진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그 엔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에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엔 약세에 따라서 연말 목표 주가를 2만 엔 선까지도 대부분 예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엔화가 1달러에 102엔인데요. 1달러에 95엔대까지 돌아선다면 기업 실적이 한 20% 정도 줄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9,000엔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같이 그 흐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투자 전망들이 바뀐 게 아무래도 신흥국의 그 경기 침체, 여기에다가 소비세 증세 뒤에 실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이 일본 경제 잃어버린 24년을 치유할 진짜 원인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디프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테이퍼링이 그 엔화 강세로 이제 연결이 됐을 경우에 가뜩이나 수출 수량이 늘지 않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아마 꽁꽁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소니나 닌텐도, 히다치, 하이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그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계속 낮추면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일본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4월은 상당히 중요한 소비세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고 이제 막 2월인데 2, 3월 전망이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엔처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기업 실적은 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니케이는 어디까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그 예상 환율이 1달러에 97엔 정도 수준입니다. 이 97엔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악영향 미치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0일 이동 평균선이 1만 4,600엔 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의 그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악화 흐름의 악순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그 엔화 흐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엔화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당분간 2, 3월 달까지는 100엔대 전후에서 움직이겠지만 5월 이후부터는 안전 통화에 대한 그 선호도가 강화되면서 90엔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100엔대 머물다가 5월 이후에는 오히려 90엔대까지 엔달러가 더 떨어지면서 엔고 분위기로 반전될 수 있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로 멘토입니다. 이제 진짜 설날입니다. 자, 설날을 지난 올해 2014년이 열렸는데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래도 명절이 좀 괜찮았어요. 명절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고 좋았다가 아이고 왜 이러다 또 아이고 좋았다가 아이고 왜 이러다 이랬을 건데요. 여튼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 기간을 우리는 편안하게 명절로 보냈고요. 여튼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간에 좀 많은 일들이 좀 있긴 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설계할 때, 이 또한 하루하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의 시장 게이지를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에너지입니다. 상승 에너지 10% 되겠습니다. 10%라는 것은 거의 하락할 확률이 90%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시장은 좀 내림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10%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기대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10%의 희망을 우리는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그러면 오늘 시장 하락 확률이 90%인 이유는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 번째, 역시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가 좀 더 100억 달러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월 650억 달러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을 좀 흔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흥국의 자금들이 본국으로 그리고 선진국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약화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 10%의 우리가 기대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기대치는요, 바로 우리나라 지수는 철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지수가 1900포인트가 왔을 때 있잖아요. 선물에서요, 지금 연 3일째 5200계약과 2700계약, 그리고 5900계약의 이 3일 연속에 13000계약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럼 그간에 일단 횡보를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이후에 현물에서 매도가 거기에 상응하는 매도가 나왔고요. 따라서 선물에서 지금 현재 13,000개 이상의 순매수가 나왔다면 여기 이 부분에서 현물에서의 순매수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 배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앞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인가를 떠나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에 들어와 있다는 데 대한 지수 배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 배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일정 부분 외국인 입장에서 중국 증시가 괜찮아지고 한다면 외국인들 선물에서 순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선물에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수는요, 의외로 많이 떨어지지 않고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잠시만요. 네네, 하고 가실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제가 한번 오늘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져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최근에요, 이 건설주들이 지난주에 아주 흐름들이 좋았잖아요. 그 흐름을 받아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 건설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요, 그간 좀 문제점이 몇 개 있었어요. 이 밥캣이라는 미국 시장에서 소형 중장비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두산 그룹 전체가 굉장히 유동성 리스크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작년에 이미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GDR 발행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밥캣은 미국의 소형 건설 회사인데요. 미국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잘 살아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굉장히 기대치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핵심 사업부는 역시 공작기계 부분인데 이 상반기에 미국에서의 기계류 주문 자체가요 15% 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공작기계 수출 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실적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건설기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주 섹터가 있는데 미국, 유럽, 중국인데 모두 다 건설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굴삭기 시장도 점유율은 하락됐지만 판매량은 늘어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두산인프라코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13,000원 이하에서 12,900원 지금 마이너스 한 1%대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도 가격 12,900원 정도라면 한번 오늘 접근해봐도 전혀 밸류에이션 상에도 무리가 없고 향후 기대치를 본다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보다 중장기 관점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시장은 뭐 약보합선 출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8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5, 4, 3, 2, 1. 개장방송은 나무로와 함께 V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신년, 정말 신년이죠. 11포인트 하락했네요. 1929포인트 현재 기록되고 있고요. 원달러, 자, N달러는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강보합선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10.6원 오른 1081원. 환율 많이 오르는데요. 자, 이 환율이 오른 게 또 반대적으로 우리 수출주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힘으로 주가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선인데 반해서 LG전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 좀 1월 중순에 좋은 흐름들 나타났다가 지금 제자리에 다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올 한 해는 LG전자의 시험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약보합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LG 그룹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 나왔습니다. 11포인트 하락하면서 1929점. 네, 53으로 출발했네요. 자, 운수장비업종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두 약세 흐름인데요. 의외로 현대차 흐름이 꽤 괜찮죠. 현대차 올해 이제 판매량도 대수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자동차 업종이 올 한 해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 나간다면은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상승률이 분명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주 또한 내림세 출발인데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미포조선 모두 다 약보합에서 한 2%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 KB금융주 오늘 한 2%대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주들 전반적인 흐름들 약한 상황이네요. 철강업종도 또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고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개장 오늘 관심 종목 가져보자 했던 것 중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시면 어떨까요? 네, 12,900원 호가 상황 그대로 출발했네요. 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요, 최근에 연기금과 기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점을 생각해보면은요, 현 가격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되겠네요. 하여튼요, 중장기적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도요, 건설주와 기계주, 이들 업종들은요, 전반적으로 상승의 가능성, 저가 매력이 굉장히 보호된 상황이고요.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올해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좋은 흐름들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씩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개장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한 주 희망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수익률 다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스럽게 기다렸던 2월 첫 거래 개장 분위기 샘플러스 나무는 멘토님 통해서 챙겨드렸습니다. 코스피 1930선 정도에서 그럭저럭 10포인트 남짓 빠지며 괜찮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10선 유지하면서 약보합에만 개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버텨주는 거 정말 땡큐 하네요. 환율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분위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했냐고요. 일본 니케이는 오늘 0.8% 정도 더 밀렸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일본장은 조금 열렸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니케이가 이미 2%대 중반 급락하면서 15,000선 겨우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금 15,000선을 개파락하면서
하면서 다시 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도 1월달 8.5%나 급락했는데 2월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요. 자,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이 추가로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위기가 재점화됐어서일까요? NDF에서 12원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2월 환율이 원달러 기준으로 1,100원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오늘 아침에 확인했었습니다. 2월 증시 전망하고요. 오늘 얼마나 급등하면서 출발하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 수요일 종가 대비 10원 60전이 상승한 1,08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9원 90전과 1,082원 30점 사이를 움직이면서 시간 현재는 1,080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것은 지난 구정 연휴 기간 중에 마감된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100억 달러가 추가로 축소가 됐고요. 여기에 신흥국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상향이 강화된 것이 달러 원의 급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1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은 단 한 번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신흥국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 연준은 시장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경제 외 요인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향후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을 시사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남기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3.2%를 기록하면서 위험 선호 성향이 일시적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의 반등과 엔화의 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시장 불안감으로 인한 위험 회피 분위기를 진전시키지는 못했고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전후한 최근 수일간의 외환시장의 흐름은 엔화의 강세와 엔크로스 통화들의 약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에는 미 연준이 만장일치로 양적 완화를 추가로 축소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데요. 결국 구정 연휴 기간 동안 달러 원은 여교외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 요인과 미 경제 회복에 따른 펀더멘털성 달러 강세 요인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3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달러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 상승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신흥국들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여전히 해당국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역시 동반 약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할 경우에 또는 예외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상향 수정될 경우에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영향이 달러 원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은 단기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1,095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80원 초반대에서 거래되면서 1,080원대 안착 여부를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온 것이 더 달러원의 상승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일단 여전히 전망은 1,095원대까지 달러원의 추가 상승을 예측하셨고요. 앞으로 나올 미국의 지표가 더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달러 인덱스는 더 힘을 낼 수 있겠군요.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달러원이 이렇게 오늘 급등을 재차했듯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자동차주를 유심 있게 보자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지난주 선전하는 듯 했었던 자동차 완성차 업체 빅3 가운데 오늘 현대모비스가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매도 우위에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매도 창구에 많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두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카지노 3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어서일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사실 LG전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4 이동통신 테마를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LG전자가 어떤 M&A 얘기 때문에 불똥이 튀어서 오늘 급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대도 깨지는 그런 모습.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정말 그야말로 돌발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LG전자 그리고 GKL까지 세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돌발 종목 분석 듣기 위해서 압구정으로 나가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보다 시장은 좀 견고하게 버티는 것 같은데 돌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GKL이 두드러집니다. 현대모비스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포드에 대한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픽업 트럭 쪽이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다소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글로벌 모델 라인업의 강화 또 신규 공장의 가동, 공격적인 경영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렸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글로벌력에도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 안에서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현대차 3인방의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하게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좀 이 조정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외국계 쪽에서 현재 상태로 좀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 이유가 역시나 오늘 좀 조정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주가 측면적으로는 3일 연속적으로 좀 양봉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조정 30만 원 지지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30만 원이 깨진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0만 원이 지지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에 그렇다면 오늘 이후에는 다시금 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레노버 모토로라에 인수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LG전자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구글은 지난 30일 2011년 인수했던 이 모토로라의 휴대폰 사업 부분을 중국 레노버에 메가키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PC 1위 업체인데,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했고, 결국에는 모토로라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2위로 좀 올라섰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전자가 결국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LG전자가 사실 1, 2위와 크게 차이가 나는 세계 3위 업체였기 때문에 3위에서의 어떤 경쟁은 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레노버 같은 경우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해서 구글과의 IP 포트폴리오 라이센싱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좀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로 인해서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이 경쟁적인 어떤 유입,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업체들과의 어떤 공격적인 경쟁,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해질 전망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LG전자가 오늘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일단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LG전자의 바닥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바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아니고서는 과연 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쟁이 되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KL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 춘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구정과 거의 맞물려 있는 중국의 춘절인데요.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가 중국 춘절 연휴입니다. 이 부분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 내방하는 중국인들의 가장 큰 어떤 레저 문화라고 일컬는다면 결국에는 카지노 문화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카지노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또 이번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방한 예정인 중국인은 모두 해서 한 8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좀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은 규모의 중국 관광객들이 좀 내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어떤 문화 장소가 바로 이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카지노주들이 상승하는 이유 그리고 GKL이 다시금 고점을 갱신한 이유는 역시나 중국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방한객 수의 증가 이 부분에 좀 기대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국 춘절 효과 때문에 오늘 GKL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파라다이스가 급등하는 등 카지노주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 돌발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특징주 분석을 더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한문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현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 후반에 통신주가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LG U+가 올해 실적이 또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진행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구글도 호실적 내고 뉴욕 증시에서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그 영향을 네이버가 고스란히 긍정적으로 받고 있네요. 신세계건설 4분기 적자 전환했다고 하죠. 분위기 안 좋고요. 저희가 일부에 상한가 팩토리라는 오늘 새롭게 신설된 코너를 통해서 제4 이동통신주 잘 봐라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이쪽 테마가 역시 예상대로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또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 긍정적인 멘트를 했다고요. 관련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U+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네, LG U+가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띠고 있죠. 1월 달에 그 고객 점유율이 20%를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은 50%를 견조하게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KT의 고객을 상당 부분 뺏어왔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LG U+가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상당히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확인이 되고 있었고, 또 하나가 그 무선통신 사업부도 중요하지만은 IPTV 쪽으로 해가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0원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작년에 13,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거의 14,000원대죠. 그 가격대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저렴하다, 저가에 놓여 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시장의 여건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11,000원대를 돌파를 해가지고 한 12,000원 이상으로도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면서 11,000원을 안착하면은 좀 신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신세계건설이 적자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한 4,400억 정도 되고요. 적자가 단기 순손실이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00억 정도 적자 전환됐는데 일단 신세계건설은 특별하게 거래가 많은 업체가 아니고요. 네. 또 PF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적자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거에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큰 흐름 자체가 9,000원, 한 9,900원 정도가 지켜진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몽준 의원이 지금 서울시 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요청을 한다라면은 출마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걸리는 게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테마주라고 해서 현대통신, 코엔텍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의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건 전혀 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테마는 불지만 그게 추세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 생각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통신도 7% 정도 올라오고 있고 코인텍도 9%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직전 고점 때 매물대에 딱 걸리고 있죠. 그래서 주가 제가 치고 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생각하시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뭐 트위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주에 보신다면은 페이스북이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의 약간의 그 일시적인 조정 트렌드를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과 같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 한 중반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뭐 75만 원, 뭐 70만 원 이상으로 가기보다는 70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뭐 하단은 한 65만 원 정도, 상단은 한 71, 2만 원 정도를 놓고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사 이동통신이 오늘 조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바른전자, 콤텍시스템, KDC가 뭐 8에서 4%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사 이동통신이 출범을 한다고 해서 이들 기업군들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고 그리고 U+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들 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신 업체가 완전 포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사 이동통신 업체가 새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비스가 진행이 뭐 내일 당장 될 건 아니지만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LG U+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지력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90년도서부터 따진다라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될 수 있느냐 그걸 본다라면은 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 단순한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관련한 테마, 그리고 KMI 관련 테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LG전자의 M&A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여파로 인해 오늘 많이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2주 신저가인데요. 오늘 삼성전기도 52주 신저가 쓰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포스코 RCT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죠. 4분기 실적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녹십자도 사흘 연속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 테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수의 기름 유출 사고. GS는 뭐 예상대로 약세를 띠고 있는데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강하게 오르고요. 일부 종목은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시작과 동시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기부터 원유 유출 관련주까지 분석을 압구정으로 다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먼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일단 성숙기에 어느 정도 좀 접어들었고 이 저가 스마트 기기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 이 얘기는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고가 스마트폰의 정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급률이 정체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로 인해서 일단 삼성전기가 성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신모델이 좀 나와도 그렇게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중저가 시장에서
훨씬 더 좀 비중이 커질 거고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됐고, 뭐 수동소자 무선 충전기 사업에는 그래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오늘 또 저가를 좀 갱신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삼성전기 어떤 약세를 좀 점쳐볼 수 있다. 뭐 여기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미미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오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59억 2,3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8% 증가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철강 부문 같은 경우 해외 제철소 매출 증가, 그리고 또 계열사를 통한 이 비철강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또 보유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호재들이 겹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포스코 LED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사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좀 있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결국에는 숫자를 좀 찍고 나서는 다시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일단 돌아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양새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포스코 ICT는 당분간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녹시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 이 부분이 역시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백신과 혈액 제제가 해외 입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올해 가장 큰 선전 동력이 바로 이 백신 및 혈액 제제 수주 증가와 바로 수출 부문, 이 부분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반구 쪽의 의약품 입찰에서 2,300만 달러의 독감 백신, 400만 달러의 혈액 제제 공급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입찰해서 2014년 공급분을 전량 수주를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수주 물량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계절 독감 백신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강한 성장 동력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모양새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14만 원, 13만 9,50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4만 원을 돌파한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수 쪽에 이 기름 유출, 이 부분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YN텍, 인선 ENT, 태경산업, 웰크론 같은 종목인데요. 일단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기름막이 조류를 타고 인근 해안으로 좀 번지는 2차 피해 조짐이 곳곳에서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단 여수의 경우는 이 여수 낙포 기름 유출 사고 비상 대책본부를 설치를 했고요. 일단 이 기름 유출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줄여보겠다라는 의미들로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항상 아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일회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모멘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가 노출이 됐고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심화된다면 한 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지금 수준, 특히나 또 테마라는 성격을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산업 폐기물 관련 테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테마도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밖에 특징지를 더 보니까요. 오늘 S&T 모터스가 코라우 홀딩스
추측에 피인수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앞서서 이미 많이 올랐던데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디스텍 시스템은 임직원 횡령설 있었었죠. 앞서 이미 이 거래일간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까지 사흘 연속 강한가 행진입니다. 썬데이 토즈는 1월 들어서 이미 100% 이상 올랐던 종목,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 하고요. 네오위즈 인터넷도 오늘 카톡 연동 서비스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테마 그리고 나머지 특징주까지 분석을 스튜디오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일단 지금 비트코인 테마주 먼저 말씀드린다라면은 네. 중국에서 이제 그 위안화 예탁 그 증서, 그러니까 그 증거금을 좀 받겠다. 2주 만에 좀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거래는 좀 불법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위안화 그 BTC 중국 차이나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는 좀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법적인 그 조리,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석이 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요. 어찌됐든 전 세계 시장에서 그 중국이 비트코인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좀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제이시언이라든지 뭐 메커스, 잘만테크, 뭐 SK컴즈 모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또 힘을 내고 있는데, 네. 또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청문회를 열렸었는데 뭐 앞으로 한 1, 20년 이후에는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뭐 조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의 흐름을 좀 어떻게 뭐 아직은 뭐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과거에도 보신다면 뭐 인터넷만큼의 열풍이 불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비트코인이 그런 것을 것만큼의 열풍을 불 수 있을지 지금 단순한 기대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부터는 몇 군데가 비트코인을 좀 받는 가게가 시범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서는 뭐 홍콩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뱃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약간의 그 이벤트성으로 좀 발행을 했다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제가 보기엔 조금은 좀 더 봐야 된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오기는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은 여전히 보시면 직접 매물대에서 주가가 약간 멈칫거리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잘만테크도 지금 보여드리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만 또 보신다고 한다면은 고점을, 물론 상한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겠지만 네. 내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직전 고점대에 딱 걸려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매물 돌파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썬데이 토즈가 좀 약세를 좀 띄고 있죠. 9일 만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가 이거 카카오톡과의 카카오 뮤직 그 사업 연계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이 높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증가할 계획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충분히 카카오 뮤직하고의 연동성은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매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2,000원대까지는 매물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디스텍 시스템은 오늘까지 한가 행진. 앞서서 이제 뭐 저희가 전일에도 첫 하한가 나올 때부터 분석을 좀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S&T 모터스만 짧게 살펴보죠. 네, S&T 모터스가 지금 대주주 변경, 네. 뭐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띄고 있는데, 조금 이제부터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50원대에서 7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침에도 뭐 급등세를 띄었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600원대가 잘 지켜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 600원대가 지켜진다라면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일회성 요인에 의해 상승에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연휴로 쉬는 동안 중국 지표도 안 좋았죠. 미국이 뭐 예상했던 바대로 양적 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했죠. 신흥국 위기는 다시 부각됐죠. 오늘 개파락을 크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우려감이 좀 컸었던 건 사실이죠. 네. 지난 주말하고 우리가 연휴할 때 동안 외국 증시, 해외 증시에 좀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좀 확인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신흥국의 우려감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선물이 제일 중요하다. 지난주에 시장이 약간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가 나오면서도 선물은 10,000계약 넘게, 한 13,000계약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고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잡아준 것이라면은 이게 다시 대거 차익 매물로 쏟아져야 되거든요. 네. 그게 되면 시장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작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신다면 그런 모습은 연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외국인 선물이 여전하게 뭐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가 뭐 약하게 나온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큰 충격보다는 오히려 지난주와 같이 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의 선물 수급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라는데 먼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생각은 뭐 다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전략을 세워드릴 때 이 개파락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보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개파락이 나오셨을 때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잘 버티시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준에서 뭐 치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 520포인트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수준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주니까 그나마 좀 장이 버텨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물이 다시금 나온다면 또 한 번 좀 출렁일 수 있다. 근데 그 수준이 한 520포인트 수준에서는 또 한 번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20포인트 부근에서는 중소형주들은 조금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대형주는 조금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조정이 과연 매수 기회다, 이 얘기를 좀 드리기에는 조금은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더 기다려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좀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한 20포인트 부근,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이 더 나온 순간에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의 트렌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금 이 고점은 한 1950포인트에서 자르셔야지 1950에서 1970포인트 선 정도만 코스피 기준으로는 조금 저항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상단을 잡으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는 한 1920포인트 수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좀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그때쯤 한번 매수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1900포인트가 일단은 최근에 마지노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1900포인트가 깨질 시에는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됨에 분명하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향후의 기회를 봐서 다시 재진입한다고 해도 그게 훨씬 더 좀 이득일 수 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가 깨졌는데 뭐 여기서 더 빠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버티시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포인트가 좀 깨진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 놓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재진입 시기를 노리시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는 맞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진입 포인트 수준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500포인트 초반대 그 정도 수준이 좀 될 것 같고, 만약에 장중에 500포인트가 좀 하회를 한다면 진입을 한 번쯤은 해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00포인트가 깨지면 진입을 하자. 그리고 넉넉하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분들은 500 한 10포인트 선에서 좀 매수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금요일도 전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은 두 번의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버티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냥 만약에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틀어져서 매물을 좀 쏟아낸다면 결국에는 다시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한 번쯤은 출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 시장 시그널이 나왔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조정을 보였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조정을 받았고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조정을 받은 것 때문에 오늘은 그나마 좀 강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는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위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밑에서 편안하게 다시금 재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해서 시장 너무 장밋빛으로 봐서는 곤란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형주 진입 시기는 한 번 더 한 10포인트 정도 추가 조정 받을 때가 적정하겠다는 의견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근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의외로 좀 버텨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선물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모두가 다 오늘 원웨이 하락과 낙폭이 클 것이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 해외 증시의 결과물을 보면 부정적으로 답을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을 축소해서 제자리를 갖다 놨기 때문에 주정포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여론몰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좀 다르게 상당히 짱짱하게 방어가 되면서 현재 낙폭이 그렇게 확대가 되지는 않고 있는 시점인데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간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시장의 움직임 변화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장대가 하나가 위쪽으로 되게 세게 뽑히는 게 있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발 동반해서 하락 출발이 좀 되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출발은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 출발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외국인들의 매수 출발 쪽을 개인들이 매수 쪽으로 좀 화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 역시나 월말 효과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시장의 상당히 자금력으로 파생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좀 바스켓 자체를 좀 비우고 싶어하는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 쪽 역시나 전략대로 매도 우위 쪽이 좀 잡혀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매수로 모든 것을 바스켓으로 받아주고는 있지만 공격적으로 주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겠죠. 차라리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 흔들어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을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요건 그냥 단순하게 피자 조각을 나눠 먹는 상태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8조각 중에서 4조각을 지금 먹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도 4조각 정도를 먹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옵션 시장 쪽, 아무래도 콜옵션 자체가 가격 매력이 충분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퉁하고 떨어졌는데요. 역시 지난 수요일 날 종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갔고, 야간 시장에서 급락의 쇼크를 장난을 좀 쳤는데, 야간 쪽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게 외국인입니다. 그런 관점을 분명히 관가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 옵션 자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상으로는 현재의 가격 매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추이, 콜옵션보다는 거래가 상당히 환산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좀 짱짱하게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면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저가 매력 있는 콜옵션 쪽으로 좀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 보면 차익과 비차익 쪽, 차익 쪽은 베이시스 자체가 현재 1.1대 부근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차익 쪽에서는 일단 비어있는 바스켓에 조금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지만, 오늘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비차익 쪽이 충분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전업종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기술주 부분에서 건설주 쪽으로의 다시 한번 방어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업종의 시가 비중 자체를 놓고 보면 건설주가 짱짱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 제한적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방어 쪽을 상당히 하고 싶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도 주체를 찾아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현재 시장의 현 선물, 주식과 파생 시장 모두 다의 주도 주체는 바로 기관입니다. 월말 효과를 마무리를 지었고 월초 효과 부근에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누적 포지션의 부담도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기관이라는 관점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아래 꼬리를 달고 갭 자체를 메꾸는 작업도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나마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움풍움풍 확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방어조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확대가 된다라면 저는 오늘 아쉽지만 위에 쪽에서 위로 치면 칠수록 오히려 과감하게 매도를 때리는 공포 매도 자리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중요 자리 이탈 여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 부분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포지션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자리 변곡점을 좀 제가 하단으로 좀 걸어드렸는데요. 251.90이거든요. 근데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가 완벽하게 깨지고 나서 저항이 걸리게 되면 매도포가 상당히 밑으로 금방 깨지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신호등 쪽에서 오늘의 황금 라인 기준으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위쪽에 이런 장대가 나오면 무조건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걸로만 일관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부분에 251.90이 이탈 나가는 속도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론몰이가 시간차를 두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요, 현물 쪽에서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는 음봉의 지금 분할 매수로는 계속 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물 팁까지 주셔서 아주 감사했는데 일단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기관 매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쪽에서 매도 전략을 펴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1.90이었죠.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2차 테이퍼링 이로 인한 신흥국 위기 재점화 때문에 코스피도 1930선 정도까지 쳐져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물 쪽에서 일단 포착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1080원대 터치를 장 초반에 했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